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22헥타르, 축구장 넓이 30개 이상의 산림이 산불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86%입니다. 다행히 국가지정보물이 있는 만이산 정수사 등으로는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다시 띄워 진화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만이산 입구에 있는 굿당 창고로 추정되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밤사이 반짝 추위가 찾아오며 내륙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네,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동부와 영서 남부, 충북과 전북 북동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대관령은 영하 6.9도, 충북 제천은 영하 4.2도, 서울은 2.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당일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4도, 대전과 광주 16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찬바람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욱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민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시행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선거 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로부터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인섭 씨와 그 측근인 김모 씨에게는 당시 해당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그중 측근 김 씨에 대해 먼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도 한꺼번에 수사 중입니다. 애초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거나 기부 체납 조건이 성남시에 불리하게 바뀐 경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될 때 김인섭 씨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40여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외압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사건도 민관 유착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어서 이번에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수사의 수장을 내부 인사가 맡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이끌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내부 인사로 결정됐습니다. 국수본부장과 같은 치안정감 계급인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이 내정된 겁니다. 행정고시 특채로 지난 1999년에 입직한 우종수 내정자는 경기 북부청장과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인 지난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힙니다. 앞서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과 끝장대응 파문 끝에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석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내부 인사에 무게를 두고 신임 본부장 물색에 주력해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이력 때문에 검찰의 경찰 장악이라는 내부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가능하면 내부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다. 또 정 변호사 낙마 이후 부정적인 여론과 검증 부담도 고려됐습니다. 우종수 내정자의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임명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유지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오늘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궤변이자 전 정권 코드 인사들이 내린 결정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어서 설전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한미가 실시 중인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에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훈련은 적 후방에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공세적 성격의 훈련인데 북한이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군을 호전광으로 비유하며 미국과의 광란적인 합동 군사연습으로 한반도를 위기일발의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마주한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감히 총부리를 대고 있으니 사태가 더욱 파국적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도 북침 전쟁 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에도 쌍용훈련을 콕 집어 대규모 병력과 무장 장비를 동원해 북침 선제 공격을 숙달하려는 전쟁 연습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독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 이번 훈련이 적 후방 해안에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공세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하며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웠고 한미 함정 30여 척과 항공기 70여 대, 장갑차 50여 대가 투입됩니다. 이미 작은 항공모함으로 평가받는 42,000톤급 미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F-35B 전투기 10대를 싣고 부산으로 입항했고 영국 해병대 코만도 한개 중대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합니다. 북한의 이미지력을 상정해서 한미의 연합 해병대 전력이 북한의 후방을 차단하면서 북한군 주력을 고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겨냥해서도 각종 미사일 도발을 벌인 북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쌍용훈련을 빌미로 재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려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리시 의원이 이메일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동맹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북한이 전쟁 시 사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상황이 격화하는 것을 북한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보통 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결정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상응 조치일 뿐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없어서 아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핵 상황을 매일 감시하지만 아직 벨라루스로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seen nothing that would indicate Mr. Putin is preparing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ny way whatsoever in Ukraine.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영국 열화 우라늄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했습니다. 또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мы сделаем то же самое, не нарушая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не нарушая сво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국경지역 주둔을 허용한 벨라루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이르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대선 첫 유세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스탈린에 비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환호하는 지지자들. 2024 대선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상 가장 결백한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Biden regime's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선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nd 2024 is the final battle. That's going to be the big one. If you put me back in the White House, their reign will be over and America will be a free nation.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검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체포서를 흘리며 시위를 종용하고 자신에 대한 기소는 죽음과 파괴를 부를 거라는 SNS 글로 지지자들을 자극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재연하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Well, the twice impeached former president's rhetoric is reckless, reprehensible, and irresponsible. It's dangerous, and if he keeps it up, he's going to get someone killed. 미국 언론은 웨이코 사건 30주년을 앞둔 곳을 트럼프가 첫 유세지로 고른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위파로 불리는 사이비 광신도 진압 과정에서 86명이 숨진 대참사가 벌어진 뒤 웨이코는 극단주의자들의 상징 같은 곳이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유세와 웨이코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는데 지금 권 대표 신병을 두고 여러 나라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과 미국, 또 싱가포르와 몬테네그로가 권도영 확보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미국도 사기와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테라폼랩스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도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권 씨는 우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와 불법 입국 혐의 등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뒤에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언제 어디로 송환될지 좀 궁금한데 전망이 나온 게 좀 있나요? 네, 미국 언론에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권 씨가 몬테네그로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시간이 더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 씨가 미국보다는 한국으로 송환되는 걸 원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은 경제 범죄자에 대해서 수백 년씩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 정도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늘면서 인터폴은 가상화폐 전담 수사국을 신설했고요.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네.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피해를 입은 나라들도 많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합당한 좀 처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테라루나 사태 또다시 이제 기사인데요. 거의 지금 1년이 돼가고 있는데 관련 입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8개인데요. 여야의 이견은 크게 없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들에 밀려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627만 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고요. 또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도영 대표 체포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좀 마련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상품 거래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요. 일본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은 기본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입법 공백이 여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자산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 관련 입법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이제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는 하는데 보다 좀 면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영유아의 병원 방문 기록이 학대를 암시하는 주요 신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 중에 진료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아동이 2,895명이라는데요. 필수 예방접종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시선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위기의 아동들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만 2세 미만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 3세가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공적 양육 체계로 진입하는 시기이고 또 아동이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체계를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미진료 등 정보로도 만 2세 미만 아동이 가정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다 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아동학대만큼은 좀 국가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아동학대로 지금 숨진 아이 베트남 부부에 관한 사연이 좀 나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으로 눌러 결국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이 숨진 아이는 베트남에서 온 부부의 아들이었는데요. 법정에서 어머니 보티니용 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괴롭다면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머니 보티뇽 씨도 어린이집 교사를 또 꿈꾸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일을 쉬게 됐고 대신해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이 아내 보 씨는 자신이 어린이집 교사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믿고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원 일주일 만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베트남 부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고요.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할 뿐 한 번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아이 위에 올라타서 눌렀는데 이걸 고의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고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화가 나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노인성 침해에 대한 기사인데요. 노인성 침해도 장애로 인정해달라 이런 주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뇌 손상이나 뇌 질환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에 지적장애에 관한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성 침해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성 침해 환자들은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없고요. 고용 등의 장애인 복지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최근 노인성 침해 환자 보호자들과 한국치매협회가 노인성 침해는 본질적으로 지적장애인들과 같다면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럼 이전 주장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도 좀 나왔나요? 네, 복지부 측은 노인성 침해가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기사에서도 단서 조항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재정 지출 문제와 또 장기 요양 보험 등의 중복 적용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헌법 소원에는 기존 장애 판정 기준이 의학적 관점만 반영을 해왔다면 이제는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종류의 논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소형 화물 전기차가 인기를 끌자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가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시될 예정인데 기술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 국내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톤 화물 트럭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팔리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차입니다. 그만큼 가격과 성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 가격은 4,400만 원이지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여기에다 소상공인에게는 국비지원금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줘 거의 절반 값에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2,350원이니까 2천만 원 빼니까 차값이 일반 기름차 비슷했어요, 작년에.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런 거지 차는 만족해요. 기름차 디젤 차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인기에 힘입어 국산 1톤 전기 트럭은 지난해 3만 5천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였던 소렌토의 50%가 넘는 양입니다. 지난달에는 봉고와 포토 전기차 모델이 각각 5,000대와 4,800대 이상 팔려 기아에서는 2위, 현대차에서는 3위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지금 차량 구매 계약을 맺으면 1년 뒤에나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중국의 비아디가 다음 달 국내에 1톤 전기 트럭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수입과 판매망을 구축하고 AS망까지 갖춰 본격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보조금도 국내 업체와 차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만 대 이상의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요 시장에서의 중국산의 침투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그건 이제 시장에 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의 반응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비아디는 1톤 전기 트럭의 시장 반응을 봐가며 전기 승용차 진출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 승용차는 트럭이나 버스와 달리 비아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중국 모기업의 정체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 입장에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백서에 한국 배터리 업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세부 지침도 백서 내용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서에는 배터리 50% 이상 북미 지역 제작과 핵심 광물 40% 이상 미국 또는 FTA 체결국 추출 가공을 세액공제 기준으로 명시했는데 이럴 경우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 유리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부품 가운데 음극재와 양극재 재료는 부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커졌다며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각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선진국들이 미국발 중소은행 파산 여파로 인한 시장 긴장을 완화했지만 금융 안정성은 위험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긴축 정책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며 힘겨운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정부가 이번 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 지역 상품권 발행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를 또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예. 일단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내수 진작책을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은 뭐냐? 코로나19 일상 이후에 이제 늘어났던 해외여행 수요를 어떻게 하면 국내로 좀 획기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크게 보게 되면 숙박 할인 쿠폰을 이제 발행한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의 상품권과 같은 농축수산물을 좀 할인액을 좀 늘리는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이제 한 달여 만에 지금 해외여행 수요를 봤더니 일구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내외였던 것이 지난 1월에만 무려 180만 명이 육박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1월 한 달 동안 우리 내국인이 이제 해외에서 쓴 돈만 2조 달러, 그렇게 20억 달러죠. 그러면 2조 한 6천억 원 상당인데 이게 전부 다 서비스 수지, 여행 수지 적자의 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해도 이제 숙박 쿠폰을 발행하면서 쿠폰당 이제 지역에 따라서 숙박비를 한 3만 원 정도 깎아주는 이걸 이제 100만 장 정도 발행을 했는데 꽤 이제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거론하고 있고 이외에도 KTX 운임비를 좀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공항의 항공편 가격을 좀 할인한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 중에 있는데요. K-팝 공연이라든가 뷰티 그리고 이제 먹거리 등 한국의 이제 문화체험 이벤트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오늘의 상품권 발행량을 좀 늘리거나 그리고 할인율을 좀 높이는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면 이제 차감 물가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러다 보면 물론 수출도 좋지 않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쿠폰을 발행하지만 쿠폰을 발행한다는 자체가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내수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지 물가를 좀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이 결과가 아마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 또 4, 5월 가스요금이 이번 주에 확정 발표될 전망인데 인상 여부나 그 폭을 놓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정부의 고심이 깊겠죠? 맞습니다. 지금 주무부서 업계 이익을 일단 한전의 이익을 좀 재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산자부 그리고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기재부가 이달 중순부터 지금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2분기 전기요금은 반드시 3월 말까지 발표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가스요금 역시 가스요금은 이제 홀수달에 재산정이 돼서 짝수달에 반영이 되니까 이번 달 아마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둘 다 다음 달부터 인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전 계속되고 있고요. 국제유가 불안정한 상황, 변동성 여전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지난해 이제 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또 많기 때문에 한전의 경우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32조 원이 넘는 적자인데요. 영업손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배 가까이 늘었고요. 또 가스공사 역시 지금 부채 비율이 거의 한 500% 정도 연결 기준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산자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 누적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51.6원 가량을 올려야 한다라고 이제 국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4등분해서 1분기에 13.1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전기요금 폭탄이 되어서 아마 나머지 세 번의 요금을 정말 분기마다 비슷한 인상폭을 이뤄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물가가 걱정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연초 들자마자 설 지나자마자 이제 난방비 폭탄 우려했던 것만큼 지금 3분기 되면 냉방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른다 하더라도 소폭 인상 조정이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4월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31일까지는 의견 조율을 맞춰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여론을 또 굉장히 좀 많이 살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게 이제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위험 노출액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좀 경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늘 이제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뇌관이 뭐냐. 예. 그래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제 이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게 이제 지난해 9월 말이니까 지난해 3분기 말이에요. 아직 지난해 말 연초까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이금융권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과 같은 이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위험 리스크 노중액이 115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과 비교하게 되면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사상 최대 규모인데 특히 5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카드사, 캐피탈사가 가장 위험 노출 규모가 큽니다. 무려 4.3배.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이제 2배 내외로 이제 위험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거의 모든 이금융권의 대출 위험 보증이 이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체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따져봤더니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까지 8.2%. 그러니까 2배 뛰었거든요. 1년 반 새. 2배 정도 뛰어서 뭐 같은 이제 여신 전문사들도 이제 비슷한 속도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런 이제 이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경고 가능성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아마 이제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선 이렇게 제2금융권 위험 노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은행권 부실 공포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이 독일의 도이체방크도 위기에 놓였는데 이게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마 이번 주 이제 전 세계 증시,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체크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크레디트 스위스 다음이 또 도이치뱅크냐, 도이치뱅크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에요. 네. 사실은 도이치뱅크는 워낙에 몸집이 더 크고요. 여기는 전 세계 이제 이 은행 투자은행들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될 중요한 은행 30권 중에 한 곳이고 여기 총 자산만 1,900조 원에 달합니다. 네. 58개국 이 소속 직원만 8만 5천여 명의 직원을 둔 거대 은행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 CS 때문이에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보유하고 있던 신종 자본증권, 이른바 이제 코코본드라고 하는 게 이제 23조 전액 상각 처리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조건부 전환
사채입니다. 발행할 때는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자가 나오지만 그러나 회사 발행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상각돼 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이치뱅크 역시 이런 이제 코커본드를 거의 한 12조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어서 다음 타자는 도이치뱅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해서 부도 날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드는 보험 성격의 이 파생 금융 상품이 무려 2017년 이후 가장 높게 뛰었어요. 한 달여 만에 불과 1, 2주 사이에 2배 이상 뛰어져서 그만큼 이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도이치뱅크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5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투자하는 데마다 손실이었는데 이 도이치뱅크는 흑자예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제 뱅크런 우려 때문에 조금 잠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부터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필요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뱅크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실이 이제 이어질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추가를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5월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9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 지금 보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 기준금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2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3.7% 선으로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4%를 밑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3-4차례 이상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0년물 역시 3.3%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무리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선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미국 경기 침체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행권의 리스크가 지금 거의 2주, 3주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이 중소지역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1.5배 정도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신용환경이 위축이 되면 결국 하반기에 가면 미국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연준 이사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섭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물가를 강조할 거예요. 매파성 발언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은행권에 몰린 이익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2월 PCE 개인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게 31일에 또 하나는 31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이미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경제지표보다는 금융 리스크, 이 은행권의 리스크가 어떻게 안정될지에 이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자넷 옐런과 파월 의장이 수시로 지금 예금 전액 보장을 두고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시장에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동안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전세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월세로만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 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 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없는 것이라며 개인 간에 큰 돈을 맡기고 계약하는 일이 낯설다고 답합니다. I didn't know about it in the past, and it's only recently I learned about it. I think the challenge here is that if you were trying to do something in a system here in the U.S. or in America, I think the first hurdle to overcome is trust. I think giving a large sum of money to someone you don't know is a very challenging concept for most Americans. 미국의 임대는 보통 보증금으로 한 달 월세를 내는 만큼 기간이나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적은 디파짓으로 집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LA의 평균 월 임대료가 390만 원 정도로 한국의 월세와 비교해 비싼 편입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계속 올라 세입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게 흔한 일입니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2명이 산다거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3명이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월 소득의 30% 정도만 임대료로 내는 게 이상적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의 뭐 50% 넘는 경우도 많고 교과서적인 답변은 30%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고 훨씬 더 렌트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70가구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미국이 한국보다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이 임차 계약이나 이런 퇴거 소송에 있어서도 많이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다라는 게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쉽게 내쫓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임대 방식이 다른 이유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득 기반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집에 거주하는 문화이지만 한국은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한 해 전세계약 보증금 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한국에선 전세 비중이 줄어들 순 있어도 미국처럼 월세 100% 시장으로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매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신길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7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코니에 있던 세탁기와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기름역에서 당고개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열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승객들이 후속열차로 갈아타면서 20분 가까이 당고개역 방향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고장 열차를 차고지로 돌려보냈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용사 55명을 직접 호명하며 눈물을 삼킨 뒤 꽃다운 나이에 장병들이 산화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참전 장병들은 행사를 통해 자긍심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도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등록 문제 등 실질적인 정책까지 뒷받침되길 기대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전사한 서해 용사 55명의 이름을 호명하다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윤 대통령은 행사 이후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또 묘역을 찾은 게 2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깜짝 방문 당시 천안함 명칭이 적힌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고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등 2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담으며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참전 장병들은 예우를 받은 느낌이라면서도 실질적 제도 보완을 기대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YTN에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영웅들을 호명해 참전 장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신청부터 입증까지 모두 개인에게 달려 있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참전 장병들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NLL을 최후까지 사수했다는 점 등이 왜곡 없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이 국가가 입증해주는 그런 제도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실어서 자녀들까지도 아빠가 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부에서 새로운 조치를 해나갈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중국 리순 감옥에서 쓴 유묵 한 점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붓글씨는 안 의사가 생전 주장한 핵심 사상인 동양 평화 정신이 직접 담긴 최초의 유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한중일 항구적 평화 염원과 반제국주의 이론이 담긴 동양 평화론. 안 의사의 핵심 사상이 적힌 붓글씨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유목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안 의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동양 평화 만세! 이 유목은 일제강점기 도쿄에서 유학한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휘호를 국내의 소장자가 최근 안중근 기념사업회에 알리면서 발견됐습니다. 비단의 먹으로 쓰였는데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라고 적힌 친필 휘호와 손바닥의 손금까지 선명합니다. 특히 작성 연도와 더불어 정확한 날짜까지 밝혀진 유일한 작품으로 안 의사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처음으로 쓴 유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월 18일이란 날짜는 안중근이 휘호를 쓰기 시작한 날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안중근이 남긴 유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안 의사 순국 113주기를 추모하며 아직 조국 부모로 모시지 못한 유해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유목에 담긴 동양평화 정신을 받들어 남북 간의 화해와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과오를 각성하고 진실된 민족 통일, 진정한 독립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모두 약속합시다. 이번 친필 휘호 발견으로 실제 확인된 안 의사의 유목은 57점에서 58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해당 휘호를 문화재연구소와 국과수에 보내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위법을 제보받았다면서 세차장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갈범죄가 늘고 있는데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정모 씨가 운영하는 스팀 세차장에 환경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을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남성. 스팀 세차장은 하루 물 사용량이 100리터로 제한되는데 정 씨가 기준을 초과해 물을 썼다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지금 경찰관이랑 동행하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공무원 쪽에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겁을 먹었죠. 개업한 지 석 달도 안 됐다고 호소하는 정 씨에게 사무국장 A 씨는 신고가 들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문사 하나가 있어갖고 그냥 거기 광고를 실으시고 그냥 광고비 쪽으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막 무마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1년이 500이고요. 약간 뒷면으로 좀 넘어갔을 때 말씀하신 3년? 비슷한 시기 인근 지역에서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차장 업주가 먼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길래 답해줬을 뿐이고 실제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돼 있던 단체는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A씨를 제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갈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을 노린 범죄입니다. 과거에도 기자나 환경단체를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성행했는데 여전히 줄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9월에는 경기 부천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겁주고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음식점과 공사장, 세차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경찰에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새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 운영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돌봄 전담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땜질, 졸속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그럼 오늘 퇴근 전에 내가 설계를 먼저 보고 싶은데. 제가 5시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좀 데리러 가야 해서. 초등학생들을 8시까지 잘 돌봐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 교육부가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새학기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학기 일주일 전까지 해당 학교 교사들조차 시범 학교인 줄 모를 정도로 너무 급히 추진하는 바람에 공간도 인력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 2월 21일 전남의 43개 학교가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늘봄학교를 벼락치기로 준비하여 교사들은 업무 가중을 호소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말했지만 돌봄 행정에 투입한다는 공무원 120명을 현장에선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늘봄학교 부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보직을 만들어 탄력 근무제를 적용해주겠다고 합니다. 교사가 퇴근 시간 이후에 운영될 방과후 프로그램과 저녁 돌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아이를 맡아 돌보는 돌봄 전담사들의 시름도 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는데 돌봄 전담사는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인력이고 총액 인건비로 증원도 막아놨습니다. 경북에는 전일제 돌봄 전담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니까 교실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칸막이를 치고 늘봄 아이들과 돌봄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늘봄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풀게 하는.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봉사자와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고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정도로 돌봄을 치부하고 이러한 늘봄학교는 돌봄을 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돌봄을 맡기는 자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 애는 우리가 8시까지 학교에서 봐줄 테니.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건데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불하트입니다. SNS에 불하트나 불장난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 수백 개가 쏟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이 여럿 올라올 만큼 인기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하트 위험하진 않을까? 소방대원들의 감독을 받아 YTN 취재진이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시연 도중 바람이 불자 불길이 거세지거나 불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점화시 옷이나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올려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간과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호기심이 증대가 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영웅심리나 집단의식을 통해서 관심받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안전을 압도하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SNS 플라트놀이.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볼에 닿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반짝 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5도나 낮은 상태고요. 중부와 일부 전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충북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탓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이 낮아서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대전은 0.1도, 대관령은 영하 6.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가 16도, 부산은 17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강원 산간과 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